트루프 타임즈 2023년 6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는 중간 제목은 당분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장전 미사일 격추, 한 자주포 전차 성능 높인다. 조선비즈 정재환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개량된 K9A2 자주포 영국 수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로템 요 두 군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자주포와 전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요런 이 동영상 화면을 발췌를 했습니다. 각국 동참해서는 안 돼. 리창 중국 총리 연일 디리스킹 비판. 뉴스원 정은지 기자의 이쪽 거 나올 때는 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전. 하계 다보스 포럼이라는 건 나 있는지 몰랐는데, 다보스 포럼은 다 유럽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또 뭐 여름 다보스 포럼은 중국에서 꽤 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2013년까지 했다가 2019년 13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돼 가지고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의 리스크 탐지는 기업이 가장 민감하며 기업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기에 기업이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가 중국이 반도체 그거에 대해서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바로 우리한테 중국에 반도체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부는 어정쩡하게 민간 기업이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얘기했는데 그럼 뭐 하려고 정부가 존재하는 건데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입장을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데 꼭 중국 아새끼들한테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 언론인가 어디에서는 한국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외교부에 친중파 외교원들이 엘리트들이 꽤 많다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은 언론도 그런 게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도 약간 약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만약 미국 거가 뭔가 잘못한 게 나오면 그냥 두들겨 패는 식으로 언론들이 말하자면 보도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창 총리는 디리스킹 좋아하고 있네. 디커플링을 말장난하자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추경호 공개저격 9일 만에 농심 상향식품 13년의 가격 인하. 자, 이 제목들을 뜨는데 너무나 이 극단적인 용어들, 또 전투적인 용어들, 우리나라가 항상 사는 거 자체가 전투 모양이죠. 북한하고도 항상 대립되어 있으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상당히 군사적인 용어를 일반 제품에다가 쓰고 있네요. 신라면 새우깡 7월 1일부터 각각 50원, 100원씩 인하한다. 밀가루 가격 내렸다는 얘기인데 원재료 연동제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제빵과 제과업체 가격 인상 및 영업이익 현황 이렇게 통계를 조선비지에서 냈네요.
롯데푸드웰, 오리온, 해태제과 뭐 이런 데까지 해서 중요한 그 제빵 제과 업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일단 하나 잡혔으니까 이제 제빵 제과 쪽으로 밀가루 가격이 한참 내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재료, 원자재 가격 연동제는 중소기업청 이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이 대기업 납품 받는 업체, 대기업에서 가격을 인상을, 납품 가격을 인상을 안 해주니까 아주 죽을 맛이요. 원가는 오르고 판매 가격은 못 올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가지고 이게 이 거야 입장에서 이 납품업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원재료 연동제, 원자재 연동제라는 법이 뭐 통과가 됐는데, 제가 그때 통과됐을 때 이런 의견을 얘기했죠. 그러면 원재료 가격 내리면은 중소기업도 니들 가격 내릴 거야? 라고 저는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게 좋은 건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국제가격 연동제로 가격을 결정해라. 운영비용은 항상 이 절감하도록 노력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터치는 안 하겠다. 하지만은 원재료 가격, 우리 환율에 따른 영향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견뎠는데 지금 한국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도 항상 인플레이션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땅값 오르고 주택가격 오르고 아파트 가격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가 그냥 몸에 배어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30년 동안의 물건 가격이란 것은 올리지 않는 게 당연한다라고 살아봤다는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디프레이션을 가정해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지적. 요게 제목은 아닙니다. 글 내용에 있는 거를 제가 요걸 제목으로 따왔어요.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대규모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새 만금청, 요거는 이제 꽤 오래전에 생긴 거죠. 등등 해가지고, 또 윤 대통령이 양자 석학과의 대화, 이런 내용도 쭉 소개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는 2차전지,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업적을 언급하면서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했는데, 치켜세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지 이 기자한테 하는 얘기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없었으면은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공산주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쓸 수 있는, 우리는 솔직히 그 당시 크게 인권을 향유를 못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어떤 이 지도자에 의해서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로 해가지고 중화공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한국이 세계 한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기초를 다진,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대한이라는 용어를 이 언론들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쓰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이 머릿속에 젊은 이 기자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독재자로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그런 글을 못 써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 세우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를 해버리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 원이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도 가능. 이게 대표 이름인가? 현대건설 주가가 올랐어요. 이 관련해서 이런 뉴스도 있었고, 남한, 한국, 북한 침투 방지 드론 운용법 제정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이것은 드론을 가지고 훈련하는 드론 사령부가 9월에 출범한답니다. 본부 위치는 현재 미정이라는데, 자, 이게 드론이 처음 나올 때는 그냥 애들 장난감 가지고 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군사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폭 드론도 생기고.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체력은 떨어졌어도 실력은 녹슬지 않았던 은퇴자들. 미국의 하이웨이맨이라고 다 이게 뭐 유명 배우죠. 옛날에 뭐 텍사스 레인저라고 수사관들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하면은 직접 사살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보안관유였던 사람인데 나이 먹어서 은퇴를 했는데 그 미국 대공황기에 남녀 은행 강도가 아주 유행을 했고 일반 국민들한테 영웅시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화를 기반으로 했는데 결국은 수많은 FBI 요원들이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잡아내질 못하고 있었는데 나라 땅이 하도 넓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결국은 두 남녀 강도를 사살하는 거 끝나는 거로 끝이 납니다. 제가 꼰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늑다리라는 표현을 좀 이제 다시 조금 써야 되겠어요. 이제 저도 늑다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캡처하고 싶었냐면은 이제 나이대가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퇴 후에 시골 평지 농촌에서 사방이 확 트인 단독 주택에서 두 사람 모두 살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심 속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방에 뻥 뚫린 데가 있어야 어디에서 뭔 있으면 방어할 거꾸로 이게 감지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두 사람 역시 은퇴 후에 농촌에서 단독주택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게 저는 오히려 필요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은퇴자들이 활동을 해서 결국은 범인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저도 은퇴를 하고 늑다리지만은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도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은 어여삐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자, 요 마크가 나온 것은 국뽕 유튜버예요. 국뽕 유튜버인데 힘든 세상 속에서 K드라마가 주는 치유의 메시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는 위대한 선물이다. 요런 말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미국의 어떤 지필가가 쓴 거를 번역을 해서 쭉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엄청 한국 K드라마가 아주 그냥 그렇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타인을 위한 희생, 사랑의 힘, 정직, 성실, 인간애와 사회의 가치 등이다. 자, 이거를 읽고서 전반적인 읽고서 현실은 반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 작가들이 반대적으로 드라마를 써내는 거 아니냐.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K 드라마가 주는 게 미국 시청자들한테 충격적인 그런 재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약자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에 기쁨을 느낀다.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는 그런 거 없냐?
뭐 자기네들 드라마의 약점도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인공이 역경을 직면할 때 해결책은 자기 힘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랑과 주변 사람들이 선사하는 치유의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한국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 운명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저 긍정적인 만만 했는데, 여기에 그 데프나 주루 교수라는 사람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어쩐지 화면이 흐려진다 했더니 전원 꽂는 거를 잊어버렸네요. 다시 밝아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제 생각은 요게 그 타임즈 어저께 그 소개한 뉴스에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인데,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실은 각자 도생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라. 이런 것들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좀 감성적으로 반응한 거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왜 독창성과 창의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없기 때문에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의력과 독창성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도 그렇게 재미있고 또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극찬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한국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 수필가신 아줌씨 같은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그 유튜버한테 드리고 싶어요. 미국 영화에도 약자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 물론 변호사가 도와주지만은 아주 힘없는 변호사가 결국 소송에 이겨가지고 피해를 본 그 주민들한테 보상이 가도록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뭐 현재 현대극에서는 어떤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띄는지 모르지만은 서부극에서도 이 갱들이 많은 그 무법자들 천지 속에서도 주민들이 말하자면은 집단으로 협동을 해가지고, 물론 그 이 황야의 시린 같은 거는 이제 일본 영화가 패러디된 거지만은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도 그 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도 있었다는 거를 병행해서 좀 비유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리안이즈라는 게 이제 한국스러움이라고 또 했는데, 또 한 편을 좀 연속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어느 대학의 리처드 교수라는 사람이 사회학자 출신인데 한국이 또 그렇게 좋다고 대단히 그 위대한 민족이라고 계속 그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으로부터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왜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담긴 이메일을 한국인들로부터 받기도 하는데, 하지만 자기는 나는 언론에 주요 기사로 보도될 만한 사건들은 인간의 결핍과 타락, 부정적, 폭력 등 일반적이지 않고 드문 사건이라는 점을 자기는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인이 위대하고 괜찮은 민족이다라고 한국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자기는 그걸 느꼈다라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물론 다른 나라 가서도 그 나라의 장점을 얘기를 해준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요.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해야 나머지가 잘 풀린다는 것을 교수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그 일반 오디너리 피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다 착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면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그 긍정적인 협동이 될 때가 있고 뭐 안 될 때가 있고,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지 민족성 자체가 미국인들보다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거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앞장에서도 그 비유를 했지만 각자 도생이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처럼 자기가 500년간 시장 경제 국가의 흥망성쇠와 지난 2100년간 중국 왕조의 흥망성쇠를 연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흥망성쇠의 주기라는 게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주도되었다. 원인과 결과 이런 논리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지 이 국뽕 이 유튜브처럼 그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라는 말을 그런 마음을 제가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의 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데 큰 금융위기의 주요 지표가 이게 크게 변동이 될 때 또는 국가 내의 큰 갈등이 주요 지표로 반복적으로 입증이 될 때 또한 자기 나라가 아닌 강대국들의 갈등이 국제 갈등의 주요 지표로 나타날 때 이렇게 큰 일반 이 개개인의 소시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있다. 뭐 역사를 아주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면은 능력이라고 봐지긴 합니다. 이런 거 봐서는 우리가 뭐 국뽕 콘텐츠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보통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 한국이 사기 사건이 제일 많고 먼 인구도 적은 나라에서 소수성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한국 자살률이 세계 최고 1위라든지 이런 거 좀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인기가 없어서 뭐 돈벌이가 안 돼. 결국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국뽕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뭐 젊은 사람들이 써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약간 길게 늘어졌네요. 주한 미국 대사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시에는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뭐 인터뷰에서 SBS 인터뷰에서 27일 방송된 데서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항하는 국제연대가 구축됐다고 말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다면은 자기도 한국과 함께 같이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거다. 그러고 밑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좋은 얘기예요. 한국, 일본 등 긴밀한 동맹, 인도 태평양 안정 이익, 뭐 보아 뉴스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세계 경제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관둘 수 없다. 또한 구두 약속을 했던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처럼 미한 핵 안보 실무그룹 회의 이게 벌써 6차나 열렸네요. 꽤 많이 열렸네. ROK US 너클러 세큐리티 워킹 그룹 미팅 실무 회의들. 야, 그러니까 핵 방위, 핵 안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 엘리트들이 미국하고 협력을 실무적인 측면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모임들이 있다는 거 고무적입니다. 요거 기분 좋은 뉴스예요. 미국, 한국, 몽골 핵심 광물 협의체 출범, 분석 탐사 공유한다. 자, 한국하고 몽골 둘이 한다면 몰라도 미국 이거 잘 꼈어요. 미국. 왜? 중공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몽골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애들이 뭐라 얘기 못하죠. 또 뭐 국뽕 뉴스에 보면은 몽골 수도에 가면은 이게 한국 서울거리인지 의심할 정도로 한국 편의점 뭐 이런 한국 판매점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섰다. 그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죠. 신의 한 수 한 메모리 미중도 못 건드려 못 건드는 기술력이 곧 칼자루. 제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머니터데이 한지연 기자인데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한 것은 신의 한 수, 칼자루는 한국이 주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KIET 전문연구원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엔비디아 같이 그런 데는 약할지 몰라도 시스템 반도체 내에도 결국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로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그 남이 못 따라오는 그런 그 기술을 구현하는 반도체를 계속 생산해 낸다면은 아주 좋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거죠. ASML. 이 ASML이 한국에 그 공장을 짓는 거로 이미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 이만큼 그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 그리고 또한 그 변화를 캐치해야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힘들더라도 결국은 계속 시도는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뭐 2019년에 일본 정부의 그 소부장 뭐 이런 수출 규제 뭐 이런 등등을 봐서 그런 분야도 또 현재로서는 다 풀렸다고 하지만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복귀하면서 4년 만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도 투자는 게을리할 수 없다. 결국 그 뭐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변화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판사는 뉴욕 AG가 트럼프 조직을 상대로 낸 2억 5천만 달러 소송에서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청구를 기각. 자관 그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 계속 그 기소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문 대통령이 그 물러난 지 1년이 이제 넘었는데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뭐 뭔가 지금 그 밑에 애들 잘못된 거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어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한 게 전임 대통령은 전부 다 감옥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1년 정도 돌아가서 이런 게 보면은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이 비판을 많이 받고 하는 면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 봐서는 뭐 감옥 갈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제 북한 좋아라고 한 것들은 많지만은 자건 어쨌든 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그 미국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 내전 상태다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각을 했다니까 저 이방카도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이 사위가 유대인 무슨 뭐 큰 무슨 여러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집안하고도 뭐 사돈간을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력이 트럼프도 만만치 않다. 또 이렇게도 봐집니다. 트럼프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기는 더 올라간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국가가 영국 경제를 먼지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피라는 데서. 자, 영국이 공공지출을 삭감한다. 이게 뭐 복지도 좀 삭감한다. 이런 것도 들어있겠죠. 의료 민영화? 이거 큰일 날 텐데. 계획 자유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 이러한 정책들은 영국 경제를 침체, 세금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파멸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바람직한 정책일 수는 있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영국이 옛날에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그 자리를 미국한테 넘겨주면서 이제 그 좀 쭈그러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연방 국가 뭐 이런 거로 해서 또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영국은 산업 외에 국제적인 표준이라든지 또 금융 표준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여전히 영국은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성장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17%의 법인세율과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낮은 세금 부담과 거대한 기술 산업을 가진 미국 이런 데를 그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느냐 영국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 연연방이었던 캐나다. 지금도 연연방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캐나다다. 이 캐나다가 그렇게 요즘에 그 환경 운운하면서 하지만은 미국에 의해서 세일가스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러면은 북해 유전이라든가 영국 뭐 이런데 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노동당인가 무슨 해서 결국 합의가 잘 안 되고 잘 개발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민을 가든지 영국이 싫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캐나다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영국이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국은 경제 성장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도계 그 영국 수상까지 나왔는데 참 체격도 왜소하죠. 원래 그 티르도가 원래 덩치가 커가지고 한국에 와서 국회의장하고 악수할 때도 키가 너무 작으니까 다리를 벌리고서 그 눈높이 맞춰서 그 찍는 그런 그 젊은 총리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이렇게 되는데 에, 영국이 가장 빠르게 국제적인 아웃라이어가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그래서 압류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을 위협할 수 있고 임금도 잘 안 오르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하락이다.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또 세금이 70년 만에 최고치로 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선진국도 이거 한국도 요즘 뭐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2013년 영국 지질조사국은 랭커셔와 요코셔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세일층인 보울랜드가 단독으로 최대 13조 200m의 천연가스를 산출할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만약 영국이 단지 10%만 추출했다면 우리는 약 반세기 동안 난방이 되는 집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겨울에 되게 춥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온돌 구조도 아니고 진짜 그 서양 주택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고 뭐하고 겨울철에 추워서 못 살겠다. 꾀꼬리 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지금 비싼 수입품에 의존하고 청구서를 올리는 대신 우리는 프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리도이 캐나다를 가리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영국은 이제 배울 건 배워가면서 결국 영국 국민을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자, 한국의 최저 출산율이 계속 세계 뉴스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사회학과 교수 더들리 L. 포스턴 주니어 교수의 더 컨버세이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한 건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한 명당 한 명 미만의 출산율을 등록했습니다. 0.78명이죠. 그래서 결과는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의존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적 기적 뒤에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인 부유한 나라 속에 하나이지만은 이런 추세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곤란할 거다. 그래서 향후 40년 또는 50년 안에 인구가 3,800만 명 선이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일하는 노동 인력이라든가 국방 인력을 어떻게 감당해낼 거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로 떠오르는 거 되죠. 그래서 2006년 이후 한국 정부가 2천억 달러 이상을 이미 집행을 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뭐 여성가족부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 예산 따먹기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슬픈 뉴스를 통해서 애 낳았을 때 그 어떻게 지원하는 거, 그거보다는 애 낳기 전에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일단 결혼을 해야, 님을 봐야 뽕을 별을 봐야 뭘 따는다고요, 우리나라 속으로. 뭔가 이게 남녀가 붙어야지 아기를 낳든가 말든가 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사회 인식이 그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정서가 아직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향후는 미혼모도 인정하는 시대가 돼야 될 것 같고, 미혼모. 왜냐, 결혼 안 하고 애만 키우겠다. 그럴 줄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그런 그 미혼모가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의당 그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어, 뭐 그렇게 그 출산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책이 있다면, 미혼모에 대한 애기도 당연히 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근데 앞서서 또 얘기하자 그러면은 집값부터 내려라. 저는 계속 감가상각해라. 주택가격을, 공시지가도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재산세를 못 걷는, 적게 걷는, 다른 데서 세수를 좀 늘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고령화된 인구, 지친 경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상징적으로 어떤 이게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머리 가꾸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남자처럼 이렇게 짧게 머리를 치셨는데, 어디 시장통 안에 무슨 조그만 그 물건을 파는 노점 구멍가게 같은 데에서 그런 사진 같죠? 이렇게 그 물건 쌓여져 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국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방법은 이민에 크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학자가 진단하고 있고, 이민이 한국에 감소하는 출산율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거의 10배 증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현재보다도 10배나 더. 지금 45만 명 들어와 있는데 한 450만 명 들어와야 그 중에서 또 결혼도 하고 또 뭐 애도 낳고 뭐 저저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의 국뽕 유튜버들이 제발 저출산을 주제로 삼아 보았으면 좋겠다. 자, 세계 최저 출산율도 국뽕 아닌가 배? 예. 좀 약간 이 늑다리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취업 이민을 받더라도 서양인들을 좀 받기로 하자. 왜냐, 그래야 2세, 3세들이 좀 이쁘게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6월 중순 이후 떠들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주택 가가 생각해라.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노인 복지에 너무 많은 재정을 쓰지 않는 것을 바란다. 개인적으로요. 국가 잉여금을 여축해서 그런 돈을 제가 정부한테 몇 푼이라도 더 받는 것보다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또 특혜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돈은 조금만 쓰시고 조금 남겨 가지고 국방에 좀 더 쓰시길 바란다. 자, 이 늑다리가 돼 가지고 결국 국가 복지 예산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인생에서 뭔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이 이제 이 개인적인 고민이 되면 고민이겠죠. 물론 이제 소비 행위 하는 것도 경제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뭐 돈을 꼭 모을 필요 없이 좀 소비를 해 가면서 하는 것도 경제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사업을 한다고 자본금 다 거의 지금 들어먹은 입장에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한국,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 국민에 대한 제재 공개. 저는 진짜 러시아인인 줄 알았더니인데 최천곤 씨라는 사람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그 사람이 소유한 두 개의 기업에서 최 씨를 지원한 북한인 일명 등 해가지고
그 제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법 금융 활동을 도운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까지 다는데 최청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돈 벌자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이북을 추종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분명히 돈 있는 강남 좌파들이라고 그러죠. 캐비어 좌파, 상어 캐비어 알을 먹는 좌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사례라고 외교부가 성명을 냈다. 서방의 무기고 한국의 흥룡에 맞설 일본은 맞설 수 있냐? 라고 요시나가 겐지라는 사람이 자유대 쪽에서도 무슨 간부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웨치라는 매거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그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메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규 항모 도입을 확정한 한국 중제목으로 쭉 나왔고 현대중공업이 항공모함 그 다음에 한화 오션은 이 잠수함 그래서 부침을 반복한 항공모함 도입 계획의 미래도를 이번에 내놨고 이번에 6조엔을 넘는 잠수함 수출 프로젝트가 캐나다 쪽에 가고 있는데 한국이 딸 확률이 많다. 자기가 들은 얘기는 미쓰비시 중공업도 노리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한국이 딸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트리도 총리가 한국까지 왔겠지. 일본 안 가고 그리고 다리 벌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자, 한국은 남들은 100년 이상 걸린 거를 불과 20년에 잠수한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이 처음으로 잠수함을 배치한 것은 1993년 뿐이 안 된다. 독일에서 209형 SS를 조달,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항이라고 명명하고서 2번 항까지 수입한 이후로는 지들 기술로 패키지를 조립 형태로 DSM이란 게 이게 대우조선 해양일 거예요. 건조했다. 이게 이제 하나 오션이 된 거지.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 경상북도인가 어디 주산지인가 거길 갔는데 이 독일식 브렉퍼스트를 주는 그 펜션을 간 적이 있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거기 보니까 잠수함 옆에 서 있는 독일 남자 그 집 주인이에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잠수함 기술자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하다가 자기하고 눈이 맞아서 지금 살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뭐 독일 기술도 들여오고 그다음에 뭐 자관 우리가 비빔밥은 잘해요. 비빔밥은 잘해. 이래가지고 한국 기술로 해가지고 아마 그 독일 기술자가 미인계에 걸려 들었을 거야 아마. 미인계에 걸려 들어가지고 있는 그 기술 다 중국 애들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가 내로남불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한국에 와서 다 돈 받고 독일이 돈 받고 한 거니까 그게 무슨 스파이 짓을 한 건 아니지. 저녁 때 술 마시고 뭐 하고 친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배운 거니까 왕년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한국 해군의 발전을 잘못 보고 저지른 해상 자유대 장성의 말. 한국 해군은 브라운워터 네이비였다. 연안해군. 외양 해군은 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해군이 20년 만에 그걸 탈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약을 이 측면에서 지탱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창설된 방위산업청이다. 방위산업청이 노무현 정부 때 생겼군요. 이 노무현 대통령도 큰일을 하셨어. 지금 보면은 요거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메데스 국제해양 이 전시회에 일본인은 지휘관과 막류를 양성하는 한국군의 대학에 유학 중인 자위관밖에 없었다. 또 당연히 일본 기업의 출전도 없었다.
이래 가지고 한국의 그 수출 전략 전술을 어떻게 이겨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일본에서는 무기 수출은 죽음의 상인으로 간편한 보도와 주장이 돋보이지만은 한국은 대놓고 방위 장비품의 수출은 예를 들어서 그 폴란드에 이번에 수출한 것도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수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품, 그 다음에 그 포탄,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술, 듀얼 유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하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한국 거를 계속 살라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도 외국 기술을 들여다가 그렇게 개발이 된 거니까 우리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K 디펜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 길게 걸리네요. 더 한 짧게 하도록 계속 저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